청와대는 오늘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주요 수석과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강화하고 비서실 권한은 줄여서 부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된 순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으며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비롯한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4층 객실 구역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색을 완료한 구역보다 살피지 못한 곳이 많아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커넥션 수사 책임자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수도권과 동북 삼성 지역에 또다시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편서풍을 타고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둘째 날인 오늘도 새 정부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를 민정수석과 국정원장 인사로 집약해서 권력기관 개혁과 대북정책 변화에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집중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청와대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안보와 위기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비서실의 권한과 역할은 줄이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어제 오늘 나온 주요 인사 내용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실용적이면서 투명한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참모는 측근 그룹을 가능한 배제하고 실무형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주요 인선 소식부터 박현주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의 민정수석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던 것과 대조됩니다. 청와대는 비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조 교수를 임명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옛 홍보수석인 국민소통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수석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SNS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인사수석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정부 시절 균형인사 비서관을 지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발탁됐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는 춘추관장에는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의 외교 안보와 위기관리 기능은 강화됐지만 비서실의 역할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정의 운영의 중심이 지금까지 청와대 수석들에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각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 축소와 정책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비서실에 있던 고용복지수석과 외교안보 수석이 없어지면서 10명이었던 수석이 총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노무현 정부 당시 운영됐던 정책실장 제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역할을 주로 맡는 반면 일자리, 경제, 사회 분야는 정책실장이 담당하게 한 겁니다. 일자리 수석을 신설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서실의 기능은 대폭 축소해 내각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실의 기능은 대폭 강화됩니다.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안보, 국방, 통일 기능을 국가안보실에서 모두 담당하게 된 겁니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예,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뭔가요, 이번 개편에?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 안보를 강화한 청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권력 집중으로 그동안 비대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서실을 축소해가지고 대통령의 보좌하는 역할로만 좀 분명히 하겠다는 게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외교 안보 일자리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역할들은 각 부처에게 권한을 많이 이양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뭐 당연히 지난 정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권한이 과거 정부에서는 되게 막강했었죠. 예. 당장 직전 정부만 보더라도 비서실장이 모든 부처와 업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경제수석은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서 국책은행들에게 대출 액수까지 개입하기도 했고 또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한테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민정수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수사와 인사 같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왕 실장, 왕 수석의 출연을 시스템,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직전 정부는 청와대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번 청와대는 처음부터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눈에 띄는 거는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이건 근데 그 재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부활, 볼 수 예. 있는데 자, 이전 정부 조직들을 잠깐 보시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산하였는데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 조직, 청와대 조직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정책실장이 눈에 띕니다. 장관급이고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게 부활을 한 겁니다. 예. 국정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또 보신 것처럼 경제보좌관도 신설했고 눈에 띄는 게 정책실장 밑으로 일자리 수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 전담 자리를 만든 셈입니다. 참고로 비서실장 밑에 정책실장이 있는 것처럼 조직도 나와 있지만 윤영찬 수석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독립적인 성격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은 따로다? 예. 예. 없어지거나 바뀐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은 홍보수석 자리가 없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소통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예. 또 기존에 없던 사회혁신 수석도 신설을 했는데 이건 어떤 역할이냐? 사회혁신, 시민사회,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뤘던 노무현 정부의 국민참여수석과 같은 역할이 부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반대로 일자리 수석이 생기면서 그동안 고용이나 노동, 복지 등을 담당해왔던 고용복지 수석 자리는 폐지가 됐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이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확대가 됐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은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2차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차관급인데 시청자들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도 2차장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 2차장은 기존에 비서실 산하에 있었던 자리를 겸임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점선으로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비서실 산하에 있던 2차장의 외교안보 국방 자리를 아예 안보실 산하로 일원화시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인력도 22명에서 43명으로 2배 정도 늘렸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신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 그런데 이제 일하는 청와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어찌 보면 축소되진 않았고 오히려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니까 예. 청와대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청와대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작은 청와대라기보다는 앞서 인사나 어떤 그 대통령 일정 공개 등으로 보여지는 실용적이고 투명한 청와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내용은 계속 나올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물론 청와대 인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주요 보직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 인사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청와대 인사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측근 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일단 2선으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당초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될 것이란 얘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사에서 빠졌습니다. 정권 초반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양 전 비서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이 비선 실세 논란의 한 축이었는데 최측근이 핵심 요직을 꿰차면 비판 여론이 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던 또 다른 측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며 아예 출국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삼철이라 불리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를 곁에서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며 머지않아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핵심 측근들이 배제된 채 실무형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3인방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평소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법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청와대 인선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이정도 총무비서관인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전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죠. 역대 정부에서는 늘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혀왔는데 이번에는 7급 공채 출신 기재부 심의관을 기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와대라는 기관의 총무 역할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7급 공채 출신입니다. 1992년부터 줄곧 예산실 업무를 맡았고 장차관 보좌진을 거치며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재정 등을 책임집니다. 또 대통령 사생활 관리 등 민감한 부분을 챙기고 청와대 살림을 관리해 국간직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비서관이 대표적입니다. 파격 인사를 자주 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향 친구인 정상문 씨와 측근인 최도수 씨를 임명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개인 보좌가 아닌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한정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면 인사와 예산 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한동안 휴업 상태였던 청와대가 이틀째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선 발표에서부터 청와대 조직 개편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취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 임시국회를 통해서 청와대 조직 개편 또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청와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주요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오늘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하고 즉석 문답을 진행한 것이 이제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에는 오늘 발표된 수석들이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졌습니다. 사전 질문지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전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찾아보기 좀 어려웠죠. 실제 기자들 질문 중간에 오늘 권혁기 춘추관장이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언론과 친밀해지는 청와대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은 기자회견 형식이 좀
좀 딱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신임 수석들과 편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화면이 하나가 나갈 텐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요. 신임 수석들이 남아서 기자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게 첫날만 이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겠죠. 문 대통령 오늘 그 신임 수석들과 상견례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선 발표 이후에 12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가졌는데요. 오찬 이후에는 이 신임 수석들이 자켓을 벗고 다소 편한 차림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상견례를 겸한 이런 오찬과 차담의 방식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이런 일정도 사전에 다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마시고 누구와 산책을 한다. 이런 문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뭘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일정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그런 약속을 지킨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상견례 때 문 대통령하고 수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차담회에서는 내각의 여성 참여 비율과 관련한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발탁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참여정부 때 정무직 여성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 공직자로서 문 대통령에게 보통 여성을 기용한다고 하면 사회 분야나 이런 마이너한 분야인데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 등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부분 청와대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색깔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을 찾아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작정한 듯 과거 운동권 얘기를 꺼냅니다. NL과 PD계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우리의 시각으로. 임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같은 시각 정준길 대변인도 NL을 대표하는 임 비서실장과 PD를 대표하는 조 수석이 화합해 문 대통령을 잘 보필할지 의문이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앞서 민심을 잘 살펴 비서실장 임명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조 수석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해왔던 것을 두고 계파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조 수석의 인사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어 보인다면서 청와대 인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정부 주요 조직 인사 구성이 양성평등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앞서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4년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승춘 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하는 것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기소와 통진당 해산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총리로 발탁돼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한 대표적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국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무거운 중압감에 담짬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취임해 박근혜 정부 때도 유임돼 역대 가장 긴 6년 3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면서 임기 내내 민주당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유가족들 반발로 식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서도 또 논란이 되신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좀 맞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광주에서 대통령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 개혁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낮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6개월이 지금 남아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4시간 뒤에 물러났습니다. 때문에 배경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김 총장의 사퇴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의 마중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직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는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권력이 엉뚱한 데 쓰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그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에 나서겠지만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시고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조 수석은 이 같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여야의 합의를 바란다면서 가능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금 검찰은 새 정부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에 조국 민정수석이 개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서 김수남 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도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오늘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은 그동안 검찰이 적극 반대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 도입을 외치던 대표적 법학 교수입니다. 이런 조 교수가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검찰개혁 임무를 띈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게다가 민정수석 발표에 맞춰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 등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반대하는 개혁안들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또 검찰 일각에선 현실의 검찰 시스템과 형사법 체계는 복잡한데 이론가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반발 섞인 분위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 수석이 검찰 독립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우병우 사단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검찰 정치 패단을 씻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 수석의 등장으로 가시화된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이렇게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검찰만큼 무소불위 권력이 없기 때문이겠죠. 특히 검찰의 권력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자의 칼로 움직일 때 생기는 폐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포문을 하여간 첫날부터 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의 의미, 이게 뭐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그 각종 적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민정수석과 그를 뒷받침한 검찰 권력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예.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이 측근의 전횡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공무원을 찍어내기 식으로 감찰을 하거나 나아가 검찰 수사에도 관여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예.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이 측근 비리 등을 독립되고 또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에는 검찰이 이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예. 오늘 그 조국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매우 원론적인 그런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인데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뭐 원래대로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일인데 질문도 그렇게 들어갔고 답변이 또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처럼 사실 여겨지죠. 예.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고 그의 신임을 받은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 그러니까 감찰이 주요 임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업무보다는 그 정권의 검찰 활용을 위한 어떤 실행자, 대리자로서 작동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검찰의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검찰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권은 각국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요. 이 독립과 중립에 대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예. 사실 그 좀 잘못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것은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수사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담겼던 그 정윤회 문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라시라면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문건 유출 그 행위 자체를 국기문란이라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 이후 실제로 검찰은 그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빠르게 수사를 했고요. 2015년 1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예. 그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저건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더 빨라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점점 확산되던 2014년 9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자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은 그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고요. 그 다음 달 가토 다스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네, 그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검찰이 청와대 뜻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민정수석의 검찰에 대한, 검찰 인사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예. 사실 검사의 이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민정수석은 그냥 대통령의 대리인이란 명분으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건데요. 이때 자신의 사람들을 그 그러니까 요직이라고 하죠. 곳곳에 배치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예.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좀 암암리에 있는 편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유난히 심했다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예. 특히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 방안이 세워져서 어떠한 일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짤막하게 얘기한다면요? 예, 일단 뭐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은 빠르게 속도를 낼 텐데요. 예. 뭐 전문성은 물론이고 이 정부 개혁안을 얼마나 잘 소화할 인물이 올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다 이들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가 아마도 같이 갈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그렇다면 검찰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따가 오대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서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 새 정부에는 매우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 시간은 약 25분으로 미국, 중국 정상들과 비교해 짧았습니다. 통화 내용도 차가웠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자 문 대통령이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통화에서부터 한일 정상이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 달리 일본에는 정상회담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파견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트럼프와도 통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드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배치가 끝났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겠죠. 시진핑은 반대로 사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쉽지 않은 외교 난제들을 떠안았다는 것이 첫 통화부터 증명된 셈입니다. 안의익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첫 전화통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협의했습니다. 시 주석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는 기존 태도를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이뤄진 한미 정상 첫 통화에선 사드 배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미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민감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첫 통화에서 거론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는 미중 양국의 시각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는 제재와 함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권을 두고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에 떨어진 홍 전 지사가 당권에 나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견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당권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갖고 또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데. 앞서 홍 전 지사가 대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정치적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을 내비치고 당내 일부에서 홍 전 지사의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또 홍 전 지사가 대선 직전 강행했던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당내에 반대 의견이 많다며 복당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당권에 눈이 멀어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다면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 원내대표와 홍 전 지사의 신경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지사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 달가량 전국 구상 등 향후 행보를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패배 원인 복귀를 제안했고 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당의 위기를 수습할 비대위 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선대위원장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포함한 대선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당 내에선 안 전 대표가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 전 대표는 잠시 정치권을 떠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다 감사 말씀들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재충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오는 16일엔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앞서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해소가 새 정부에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에 청년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취업이 어려워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건 이제 대학가의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요. 요즘 취업 준비생 수에 비해서 직업은 많은데 취업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학기째 다니고 있고 3학점 듣고 있는데 등록금은 60만 원 내고 있어요. 비싸기도 하고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에 값비싼 취업 컨설팅 업체를 찾는 준비생들도 많습니다. 1분 자기소개부터 해서 서류 바탕에서 예선질문 답변 구성, 그리고 그 기업의 면접 유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1회당 2시간에 수강료는 36만 원이고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11.2%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실업자의 절반이 청년층일 정도로 채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0만 명 정도 늘어난 117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역시 4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바람에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0달째 줄어든 반면 영세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 속에 일자리 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만큼 새 정부가 민생 안정 차원에서 서둘러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완화하고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도 끌어올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보신 대로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통계가 잡힌 이래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로 내린 업무 지시도 바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어떤 묘책으로 이 실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태경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근간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공공과 민간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하반기에 총 1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그동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소방관 등을 집중 채용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5년간 일자리 81만 개를 추가로 만들면 공공부문 채용 규모는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2명을 고용한 뒤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땐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연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고용인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는 청년고용 할당제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려면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다시 조사해달라라는 얘기도 있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빨리 올려달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새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슴에 이 응어리진 한이 풀질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가 진상조사에 소극적이었고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인근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권의 시대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지금 당장 1만 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잇따르는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어제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뼈 2점이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오늘도 추가로 1점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여학생 객실 구역에서입니다. 목포신항에 남아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 연결하죠. 이가혁 기자, 배 4층 뒤쪽에서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세월호 4층 꼬리 부분의 여학생 객실 구역에서 뼈 1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안산 단원고 여학생들이 사용한 8인실이 있는 곳인데요. 어제 오전에 뼈 2점을 발견한 곳과 같은 수색 구역입니다. 당초 단원고 여학생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애초부터 지목되어 온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발견한 뼈 역시 국가수로 보내져서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뼈 발견 소식을 접한 미수습자 가족들은 심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역에서 미수습자 단원고 2학년 일반 조은화 양의 가방도 발견이 됐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뼈 1점을 발견한 곳과 같은 수색구역에서 오늘 오후 2시 45분쯤 미수습자 조은하 양의 작은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이 안에는 은하 양의 지갑과 학생증 또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수습자 가족 측이 제공해준 사진입니다. 은하 양 어머니 이금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딸 은화가 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수색에 속도가 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선체 3층과 4층은 현재 31개 구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수색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12개 구역만 수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야 할 그런 구역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건데요. 어제 오늘 뼈를 잇따라 발견한 지점은 4층 선미 쪽에 1개 똑같은 구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선체 내부뿐만 아니라 해저면, 침몰한 수중의 해저면까지도 조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색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목포시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났다고요? 네, 이 총리 후보자는 전남 도지사로 있으면서 진로 팽목항과 또 이곳 목포신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미수습자 가족과 또 유가족을 만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방문을 한 건데요. 미수습자 허다연 양 어머니 박은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좀 전해달라면서 손으로 직접 쓴 호소문을 이 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가족들은 이 후보자가 목포신항을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기록물들이 대선 투표일이었던 9일에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정 기록물 해제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박스채 트럭에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발해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이 자료들은 차례차례 서고로 옮겨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총 1,106만 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해 20만 4천여 건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지정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게 민변 측 판단입니다. 황 대행의 지정할 수 있는 그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는 황 대행이 직무수행을 한 그 기간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 기록물법상 지정 기록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호 시한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 측은 소송 결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희생자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지 34시간 만에 처참한 현장을 봤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나연이가 입던 옷을 손에 든 아버지가 울부짖습니다. 전날 어버이날이라며 아빠 힘내세요를 불러준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았을 곳입니다. 교화에 헌화하며 목매어 우는 가은이 아버지. 얼마나 화마가 강했을까. 깊게 팬 아스팔트를 어루만지며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희생 아동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문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김장수 대사는 현장에서 유가족의 희망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고 중국 측 사고대책팀장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特别是要搞清事情的原因，明确承担的责任，追究相应的责任，这跟我们的要求是完全一致的。 DNA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장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중 모두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웨이하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얼마 전 법원이 용산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죠. 그런데 환경부가 인천 부평기지 오염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환경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녹색연합이 올해 초 미 국방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한국 내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내역입니다.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2002년 4월 약 170리터의 항공유가 유출됐고 2012년 2월에도 디젤유 추가 유출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끝난 우리 정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환경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방 외교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협상의 방향이라든지 또 진행 과정에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공개한다라고 하면 과연 정보공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염 원인자는 미군인데 주한미군의 입장이 중요한 건지, 주민들의 환경권이 더 중요한 건지.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결과도 비공개로 일관하다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지난달 18일 공개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는 매우 허술했지만 이 자료만 봐도 기지 내 관정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왜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사로 재임했던 경남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수장은 공백 상태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검찰에 고발되고 정책들은 표류할 위기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337만 경남도민들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경남도청입니다. 청사 외벽 곳곳에 홍준표 전 도지사의 성과 홍보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꼼수 출마를 한 탓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만큼 조만간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줄을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조금 더 가셔야 되겠죠, 앞으로. 특히 대선 기간 도청 고위 공무원이 홍 후보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고 교육감 주민 소환을 추진하며 불법 서명을 하는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많아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가항공산단 같은 국책사업 등 할 일이 태산인데 추진 동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업도 지냈는데 자기가 좀 해결을 좀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백 기간이니까 아주 헛되라죠. 여기에 홍 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과 시민사회 간의 패인 골이 깊어 치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닉슨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수장을 쫓아낸 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 검사를 해임했던 전례와 같다는 겁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FBI의 코미 국장을 만나자 등을 두드리며 환대했습니다. 코미는 지난해 대선 직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게이트 재수사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그런 코미를 돌연 해임한 겁니다. FBI 국장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임기 10년이 보장되는데도 트럼프는 이 같은 불문율을 깼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막기 위해 코미를 해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코미는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at Comey was fired was because Donald Trump wants to cut off any investigation. 과거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수사의 특별검사를 해임하며 압력을 가했지만 여론의 반발만 부르며 결국 하야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시를 방불케 하는 정치적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가시였던 코미 전 국장을 내보냈지만 그간 잠잠했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불을 지른 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정 공백을 틈타 서민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권 초 가격 잡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에도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를 비롯해 음료수 가격이 평균 7.5% 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맥주와 라면, 참치캔의 치킨까지 가격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기업들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갑자기 올리니까 시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고 예고도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와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 개입에 직접 나서기보단 가뭄이나 태풍, 가축질병 같은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닭고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특정 품목의 가격이 갑자기 높아질 때는 시장 가격을 통제할 것이 아니고 수입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서민들의 차감 물가를 좀 줄이는. 또 가계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실제 물가보다 훨씬 더 올랐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득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황사가 중국 수도권과 동북 삼성 지역을 다시 덮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황사도 바람을 타고 내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도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5들어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제 기준치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2일 오전까지 베이징과 텐징 등 수도권과 동북북 지역에 황사가 불어오겠다며 황사 남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허베이성과 동북 삼성에 인접한 네이멍구 지역엔 모래 폭풍까지 폭넓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래바람은 최대 초속 20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한반도 면적의 10배 이상 지역에서 황사와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 내일 우리나라 서해 5도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강도에 따라 내륙 지역까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돼 대기질은 나쁨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모레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곳이 전국에 400곳 가까이 있습니다. 흉물인 걸 넘어서 주민들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오리가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연못 곳곳에는 수풀이 우거졌는데요. 마치 도심 속 공원 같은 이곳은 사실 1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 2층까지 땅을 파놓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작업이 모두 중단돼 버린 겁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군데군데 녹슬었고 버리고 간 건축 자재들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대로변에 들어설 예정이던 이 공장형 아파트는 2004년 첫 삽을 떴지만 불과 2년 만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분양이 미달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시공사가 부도났고 현장에는 쓰레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약간 술집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막 시기 때문에 막 포기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도 않을까 싶긴 합니다. 주변의 땅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들은 부식됐고 빗물도 최소 10m 넘게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해당 부지가 민간 소유라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140여 세대의 보금자리가 될 뻔했던 이 자리는 22년째 방치됐습니다. 지하층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소유주가 바뀌길 여러 차례. 흉물로 변한 공사터를 매일 봐야 하는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냥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밑에 지금 부식이 안 났다고 많이 나가가 딱 부식을 안 했을 있는데 돈이 한두 푼 있는 아이가. 전국에 방치된 공사 현장은 387곳으로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은 10곳 가운데 6곳이 넘습니다. 긴급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곳도 20%에 달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역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장들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지역들은 범죄를 유인을 하는 물리적 공간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무질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미국 범죄학자가 주장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국 380곳의 장기 방치 공사 현장도 깨진 유리창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삼청동과 인사동에 막걸리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서민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호남 총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임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는 셈이겠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박하사탕 하나를 깨물었더니 오늘 아침은 더 힘이 난다. 다윤이 아빠 허흥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박하사탕은 다윤이가 좋아하던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3년의 기다림, 가족은 예전에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 저 이거 드실래요?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에 등장하는 이 하얀 빛의 사탕 한 알 역시 돌아가고만 싶은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상징합니다. 사탕 공장에서 일하던 수님은 군대에 간 영호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박하사탕 하나를 함께 넣지요.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가며 자의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점점 찌들어가는 영호에게 있어서 수님이 쥐어주었던 박하사탕 한 알이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수함 그리고 애틋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규는 이제는 유명해진 대사가 됐습니다. 지나온 삶은 어느 시기로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삶의 어느 순간이 특별히 더 아름답고 애틋한 것은 그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야말로 어느 만큼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의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박하사탕을 깨물고 힘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데자비와 같은 착시가 아닌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희망이 아닌가. 탄핵된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 거짓말처럼 그 배가 무트로 올라왔을 때 그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네. 무심결에 중얼거렸다는 작가의 말처럼 굳이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났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미수습자일지도 모를 일부가 배 안에서 발견된 것 역시 굳이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미 한 달여 전 다윤이 아빠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박하사탕 하나를 깨물었더니 오늘 아침은 더 힘이 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민정수석 등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실용적이고 투명한 청와대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취임 이틀 만에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청와대 출입 이성대 기자와 함께 일부에서 미처 못해드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를 보면 눈에 띄는 게 총무비서관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매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몇 사람에 대한 화제거리가 생기곤 합니다만 이번에는 총무수석 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도 기재부 심의관 총무비서관으로 깜짝 발탁을 했었죠. 예. 인선이 발표되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 정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동안 정치권이나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정도 비서관 역시 어제까지 부처 업무를 보다가 세종시에서 연락을 받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하루 전이나 최근에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자, 임종석 비서실장 측에는 좀 취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뭔지 모르고요. 예, 잘 모르겠다는 그 이유는. 근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대통령이 직접 측근이 아니라 공무원을 쓰겠다, 공무원으로 하자라고 콕 집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뭐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위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어제 그리고 미리 알려지긴 했지만 조국 민정수석도 파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서 전혀 몰랐던 인물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총무비서관에 비하면 그 뭐랄까요 파격 이런 것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보통 총무비서관은 그 아주 최측근, 그러니까 자신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 해왔던 것이 맞죠. 뭐 쉽게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리를 줬었던 거죠. 이거는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를 보면 대부분 핵심 측근들이 차지했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향 친구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있었고 고교 동문이었던 최도술 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MB맨이라고 불렸던 김백준 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맏형격이었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돼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비리 혐의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구속되거나 또는 국정농단 사건 같은데 연루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몸성이 나온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 이와 관계없이 어쨌든 핵심들이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예. 뭐 말 나온 김에 양정철 비서관 아니죠. 아무튼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인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초기 청와대 개편에서 이름이 삼철은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 삼철, 뒷자리가 다 철자가 되기 때문이죠. 먼저 이호철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 주기 싫다면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아예 나가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호철 전 수석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난 2006년이었죠.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그 대통령의 사돈 음주운전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라는 게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존재 자체가 좀 부담이 됐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양정철 전 비서관 캠프 안팎에서 인정하는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뭐 따라서 청와대 입성이 당연하다고 점쳐졌는데 어제 오늘 2차 인선까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신분이라서 비교적 좀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꾸준히 입각설,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거론되고 있고요. 참고로 본인 역시도 이런 입각설에 굳이 뭐 부정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인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또 어디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얘기한 우리도 이제 좀 민망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고 또 외교 국가안보실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동안 권력 집중으로 비대해졌던 비서실을 축소하고 대신 외교안보와 일자리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성격인데요. 뭐 이른바 왕 실장, 왕 수석의 출연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막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게 운영이 좀 이상하게 되면 또 삐걱거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과거에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지 첫날의 분위기를 과연 임기 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이런 분위기가 꼭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오늘은 하루 종일 그 텔레비전 화면 보니까 참모들하고 같이 청와대 경내 거닐면서 차 마신 게 뉴스가 되던데. 그렇습니다. 직전 정부까지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모습들 어제 오늘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 뭐 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총리 이낙연 후보자 임명자 앞에 서가지고 지명 이유를 직접 설명을 했고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수석들과 격이 없는 오찬을 가졌고 또 오찬 이후에는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 오찬에서 바로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이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조국 수석을 임명하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 이런 쪽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자,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자, 듣기에 따라서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사 방향을 지시한 걸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오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상충이 돼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9시 반 인선 발표 뒤에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불과 3시간여 만에 입장이 변한 게 아니냐는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었던 겁니다. 예.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침에는 안 한다더니 오후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예라고 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초기의 삐걱거림 정도인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건 좀 재밌긴 하군요. 알겠습니다. 이성배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메시지는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검찰 기능의 일부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공수처가 과연 검찰 개혁에 효과가 있을까? 오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꽤 오래된 논쟁적인 사안인 거죠? 네, 공수처는 1996년이 논의의 시초입니다. 네. 당시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으니까 이거 좀 독립적으로 수사 한번 해보자. 검찰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는 됐습니다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다시 추진했는데 당시에 정부가 법안을 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대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어져온 그런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네, 사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장을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번번이 국회에서 무산이 됐던 겁니까? 그 이유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 검찰의 로비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미적 시비를 미뤘다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책에서요. 국회에서도 거의 태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로비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논의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으로 검증한 결과인데 한나라당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백지화 결의안도 냈습니다. 정부가 설치법안 발의를 했는데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 반대 의견을 냈고요. 노란색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결국 상설특검을 논의하겠다라면서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혔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5년에는 이 공수처라는 게 고위층 수사에 대한 독립성 강화의 취지가 강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개혁의 수단으로 급부상한 건 2012년 대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수처지만 이때와 지금 그 배경은 사뭇 달랐던 거죠. 네, 또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민심도 마찬가지일 텐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JTBC가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절한 해법이냐, 가장 효과적이냐,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네. 순기능은 분명합니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왔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 있어 왔죠. 그런데 공수처가 할 수 있고 특히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컸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깨지는 거죠. 검찰 권력을 지탱한 핵심이 바로
저 기소의 독점 권한이었는데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검사 비리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과연 철저하게 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공수처가 어쨌든 검찰 조직에 변화를 주기는 하겠군요. 네, 그런데요.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 저 지휘권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는데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그래서 재조정까지 돼야 그래야 검찰의 권한이 더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취재 과정에서 이 밖에도 가장 우려를 많이 들은 부분은 인사권 문제인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처럼 공수처장도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그렇다면 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기지 않으면 공수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2011년 저서에서요.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매개로 사법개혁과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대로 공수처 신설과 함께 수사권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예, 누구 얘기인가요? 청와대 경호실 얘기인데요. 예.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이 경호 관련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고 나누겠습니다. 경호실장께 경호 좀 약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신신당부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경호실장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정도로.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소통 행보를 보이고 인기는 좋은데 경호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곤혹스럽겠군요, 역시. 예. 시민들 좀 많이 만나려면 경호는 그렇게 너무 세서도 안 될 것 같고. 예. 예. 하지만 또 안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한 경호원이 이 일정에 없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VIP의 시민 접촉에도 다 매뉴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홍은동 자택을 나설 때 주민들이 나서서 응원을 하는데 인사하고 출발하려다가 예정이 없이 이제 다시 출발하면서 차가 가다가 다시 주민들이 서 있자 나와서 셀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사진은 이제 청와대 측에서 촬영은 금지해서 없고 어제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들은 매뉴얼대로 예정에 없던 행동을 대통령이 보이더라도 혹시 시민과 접촉을 하더라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 가능 인물을 체크하고 주민들에게도 너무 과한 신체 접촉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고 또 시민들을 무턱대고 검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장 근무를 서는 경호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좀 위험해 보이는 인물이나 위험물 등을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뒤에 있는 경호원이 눈을 부릅뜬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사표 수리 이론은입니다. 예. 예.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사표 수리 1호가 됐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 총리보다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더 화제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잠깐 좀 하죠. 박 처장은 사실 매년 5월이면 언론에 주요 등장을 했습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바로 이물리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도 못 쓰게 하고 재창도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요구가 있어 왔지만 심지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다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예. 이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잘못하면 사퇴해야죠. 뭐를 잘못합니까 제가? 예. 예.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박 전 처장의 웃음소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강하게 뭐라고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당시 여당 상임위원장을 찾아서 정무위원장이었는데요.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예산이 국가보훈처 예산이 뭐 3억 원 정도 깎인 부분이 있다. 서류를 던지고 탁자를 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야당 의원 163명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표 수리 1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뭐 대통령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하니까 예. 박 전 처장 입장에서는 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속이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창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예.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일단은 아닙니다로 잡았습니다. 예. 뭐가 아닌가요? 오늘 오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격하게 퍼진 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받은 글로 해놓고 엠바고는 오후 6시 30분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보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이런 찌라시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저한테도 왔더군요. 예. 예. 저희가 사실 다 받긴 하지만 누가 주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노동부 장관 심상정 이렇게 내정이 됐다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이런 받은 글로 예. 돌아다녔습니다. 6시 반에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짜라고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은이라고 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제의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예. 그다음에 몇 가지를 좀 더 물어봤는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봉인 중이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겠다. 예, 거부했습니다. 요즘 인터뷰 요청이 많지만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장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좀 더 물어봤는데 이 시장은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떤 답변도 안 하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의당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공당 대표가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입각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또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박영선 의원이 그래서 만일 제의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우선 대변인 측에서는 과정 자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의가 와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예.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그 받은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경제부총리로 입각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의원은 아예 논평을 내고 경제부총리 제의 받은 적도 없고 오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경쟁한 대선 후보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발 황사가 내일 아침부터 한반도에 밀려오겠습니다. 전국에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예, 마스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소셜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처럼 우린 말없이 바라보아도 꽃이